일본 문화에 익숙한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많은 일본 문화에서는 아직도 근대화시기 서구, 특히 독일과 영국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근대화 시기 빠른 속도로 근대 국가로 나아가며 특히나 당시 유럽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근대화를 일으켰던 독일을 모사했던 것 같습니다. 세계대전 전후로 그들을 추축국으로 묶어준 세계 정세와 이해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선후 인과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럽과 일본 문화의 문외 아닌 그저 일본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는 사람으로서도 일본 문화 콘텐츠의 다양한 부분에서 독일의 영향이 쉽게 느껴집니다. 이유와 과정은 어찌됐든 일본은 동양에서 가장 빠른 근대화 과정을 겪었고 근대 서구의 체계와 사고관, 세계관을 들여와 철저하게도 학습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일본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원칙적, 분석적이고 세세하게 시스템 안에서만 움직이려는 모습들. 근대 이성주의 서구인들의 모습을 고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시민의 정치적 자아가 미미한 그 전체주의적인 국가관까지도 말이죠. 지브리 애니메이션 바람계곡이 나우시카에서도 근대화식의 일본이 들이고 배워와 이제는 문화에 고착된 근대 서구 문화의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영화가 실존하지 않는 먼 미래를 배경으로 그리고 있음에도요. 그리고 기괴하게도 감독은 그 배경을 통해 근대를 넘어 인류가 시도했으면 하는 가치를 조심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미야자키 감독의 지브리 작품들도 그러하듯 이 작품도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짧고 단순합니다. 스토리를 감싸고 있는 세계관과 구도가 정교하죠. 이 영화의 세계관은 감독의 전작인 미래소년 코난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TV 애니메이션 미래소년 코난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포스트 아포칼립스, 즉 인류 문명이 멸망하고 난 뒤 먼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시작에 나오는 신화 같은 설명에 따르면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한 과거 인류는 인류 문명을 멸망시킬 수 있는 병기를 만들었고 결국 유라시아 대륙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거신병이라는 거인 형태의 병기가 7일 만에 주요 도시들을 다 파괴했다고 합니다. 대재앙 이후 인류는 절멸만은 면했지만 너무나도 절망적인 환경이 이어집니다. 멸망한 문명의 오염물질들은 부해라는 거대한 오염지대를 형성하는데 이 부해에 가득한 독가스 안에선 마스크 없인 몇 초 만에 폐가 녹아버립니다. 또한 이 오염물질들은 곰팡이 포자 형태로 날아와 마치 바이러스처럼 사람들의 환경도 오염시킵니다. 이 무서운 부해 안에는 부해에 적응해 살아가는 거대 곤충들과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곰팡이, 거대한 식물들만이 그들의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재앙에서 살아남은 인류는 이 오염물질이 닿지 않는 곳에 모여 살아갑니다. 멸망한 문명의 부스러기처럼 남은 기계들을 모으고 마스크를 쓰고 위험한 부해 속에 들어가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면서요. 작품 속 인류는 작지만 나름의 새로운 마을, 국가, 그리고 그들만의 연합과 제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부해 때문에 이전 수준의 문명으로 일어서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극중 눈먼 노파의 설명에 따르면 대재앙 이후 인류는 벌써 여러 차례 부해를 파괴하고 그 위에 새로운 문명을 세우려 시도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부해를 파괴하려 할 때마다 부해에 사는 거대한 벌레인 오문 무리들이 몰려와 탈진해서 죽을 때까지 도시로 돌진했다고 합니다. 너무도 거대한 오문 무리들의 돌격으로 도시는 폐허가 됐고 오무들 몸에 붙어있던 부해의 포자들이 도시를 오염시켜 사람들이 다시는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바람계곡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부해의 오염물질을 막아줘 사람들이 정착해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마을엔 이전 인류의 기술로 만들어진 건쉽 한 대가 있고 그 건쉽을 바탕으로 제국과 연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오염으로 인해 왕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병들어 있고 위험한 부해로 매번 들어가 물자를 조달해야만 하는 힘든 환경입니다. 하지만 깨끗한 물과 바람을 통해 밭을 일구고 아기들이 새로 태어나며 꽤나 많은 아이들이 뛰노는 평화로운 터전입니다. 거친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밤, 이 평화로운 바람계곡에 오염물질과 곤충들을 덕지덕지 붙인 서쪽 트로메키아 제국의 거대한 비행기가 불시착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오염물질이 번지는 것을 막고 곤충들을 돌려보내고 비행기를 살펴보니 그곳엔 과거 문명을 멸망시킨 거신병이 아래 형태로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날 트로메키아의 황녀 크샤나가 이끄는 함대가 바람계곡에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거신병의 힘으로 거대한 곤충들이 가득한 오염지대 부해를 완전히 파괴하고 다시 안전하고 발달된 문명을 건설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바람계곡의 협력을 강요합니다.
물리적 정치적으로 거대한 거신병을 본국으로 가져갈 수 없다고 판단한 황녀 크시아나는 거신병을 이용한 부해 파괴 작전을 바람계곡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크시아나는 참모에게 거신병의 부하를 맡기고 바람계곡의 전투기와 공주 나우시카, 인질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분쟁 중인 페지테군 전투정의 폭격으로 부해 한가운데 추락하고 맙니다. 그곳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나우시카는 부해라고 불리는 지대가 사실 과거의 인간이 만들어낸 오염물질을 자연이 정화하고 있는 지역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대 곤충들이 그토록 처절하게 그 지역을 지키려 했던 이유도 그 정화되어가는 지역을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영화 종반, 페지테군은 트로메키아군이 주둔한 바람계곡을 향해 오무의 새끼를 미끼로 거대 오무 무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로 인해 바람계곡은 트로메키아 함대와 함께 멸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크시아나와 트로메키아군은 거신병을 부활시켜 그 힘으로 오무들의 돌진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아직 불완전한 거신병이 무너져 내려 계획은 결국 실패합니다. 그 절망의 순간 나우시카는 상처 입은 오무 새끼와 함께 흥분에 돌진하는 오무 무리에 몸을 던집니다. 오무들의 돌진에 부딪힌 나우시카는 큰 상처를 입지만 오무들은 기적처럼 돌진을 멈추고 상처 입은 그녀를 높게 들어 치료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며 다시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건으로 결국 거신병을 잃게 된 트로메키아군은 조용히 바람계곡을 떠나고 바람계곡은 다시금 평화를 맞이합니다. 이전 미야자키 감독 작품 중 좋은 평가를 받았던 미래소년 코나는 핵전쟁으로 대부분의 문명이 멸망한 후의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감독의 첫 극장용 애니메이션인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도 마찬가지로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핵폭격을 받아본 섬나라 사람들이 냉전에서 겪었을 핵전쟁의 공포는 어땠을까요? 전쟁 이후 산업발전을 위해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해온 역사가 감독의 작품 세계관에 반영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작품에 담아온 이러한 종말과 재앙은 우리가 접해온 다른 작품에 비해 사뭇 독특합니다. 계절풍 기후가 우세한 동양에선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순환론적 세계관이 익숙합니다. 인도 몬순 기후로 대표되는 계절풍 기후에 사는 사람들은 매년 계절풍의 변화를 바탕으로 생성과 소멸, 풍요와 빈곤이 반복되는 순환을 경험합니다. 이 같은 환경에서 발달해 소위 숲의 종교관이라 불리는 동양의 세계관에선 태초와 종말의 개념이 미미합니다. 서구 이전 동양인에겐 절대나 불변, 사후세계의 개념도 미미했습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결코 현실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선 모든 사건들, 탄생과 죽음조차도 거대한 질서 안에서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순환 속 하나의 매듭 정도로만 여겨집니다. 반면 사막의 종교관이라 불리는 서구 세계에서 보편적인 세계관도 있습니다. 이 종교관은 자연 및 정치적 상황이 각박해서 도저히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두드러집니다. 힘겨운 자연 환경에서 현실적 개선이나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어서인지 이 세계관 안에서는 절대성과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사유가 많고 종말론과 사후세계를 다루는 묵시문학에 발달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절대성을 생각하는 이 세계관에서는 모든 것의 시작인 태초와 모든 것의 끝인 종말이 매우 중요하며 존재와 시간을 이 둘 사이의 선적인 개념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의 압제가 횡행했던 시기 종말론적 묵시문학이 대두됐으며 척박한 섬, 사막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종말론이 발견됩니다. 저는 미야자키 감독 작품에 나타난 종말과 재난들은 이 두 세계관의 절묘한 교집합을 절묘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동양의 계절풍 기후 안에 있지만 사방이 막힌 섬에 위치해 있으며 개화기에 절대적 사유가 발달한 서구 세계관을 마치 이식받듯이 받아들였으니까요. 잔혹했던 세계대전을 직접 겪은 서구 세계에서야말로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한 많은 작품들이 등장했습니다. 서구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배경의 작품들은 대부분 극단적인 절망이나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해내는 강인한 정신을 그립니다. 만인에 의한 혹독한 투쟁을 처절하게 묘사하거나 극단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사람들의 우아한 모습을 묘사하죠. 하지만 미야자키 감독의 작품에서 그려내는 세상에서 타인과 자연은 결코 대립이나 극복의 대상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이해타산을 따져야 한다는 생각과 분노가 치밀더라도 말이죠. 사실 지브리 작품 속 인물들도 대부분 흔한 서구적 갈등 구조 안에 있습니다.
인물들의 상황은 선처럼 진영을 나누고 혐오와 분노의 구도로 단순하게 그리기 좋은 상황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입체적 캐릭터가 가득한 지브리 작품에선 대척점에 있는 이들은 가치관, 이해관계가 다를지언정 대화와 공감으로 설득이 가능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마찬가지로 자연환경도 극복하고 정복해야 할 재난이나 과제가 아니라 이해와 공감을 통해 화해하고 공존해야 하는 대상으로 그려집니다. 동서양의 여러 세계관이 소용돌이친 일본에서 피어난 감독의 작품 세계에서 어쩌면 거대한 재앙은 차라리 한계에 부딪혔던 가치들을 반성해보고 더 나은 세상을 고민하고 또 새로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인 계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